먼저 현금가부족은 얘가 미결산 항목이죠. 미결산 항목이라는 건 우리가 장부에 있는 거를 지워야 되고, 그럼 장부에 있다면 지울 건데 만약에 장부에 있는 게 아니라 결산일날 저걸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있는 것도 지워야 되는데 얘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그냥 우리 수입 비용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현금가부족 계정 과목을 보면 얘는 원래 성격이 임시 계정이지만 차변 계정이에요. 차변 계정이라는 건 우리가 합계 잔액 시산표나 장부에 보면 차변 쪽에 잔액이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 계정인데 얘는 임시 계정이라서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분개할 때에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다 얼마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얼마 이렇게 쓸 거고, 돈이 많으면 과잉 시에는 차변에 현금 얼마 얼마, 대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 얼마 이렇게 적게 되겠죠. 자, 이 분개는 이해가시죠? 그러면 부족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장부상의 잔액이 현금 과부족이 얘는 차변 계정인데 차변에 썼으니까 플러스라고 적혀 있을 건데 얘는 차변 계정인데 대변에 썼잖아요. 그래서 얘는 장부의 잔액이 마이너스로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우리 컴퓨터 안 켜져 있죠? 자, 아니,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시험 때 장부상 현금 과부족 잔액이 플러스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부족한 상황인지 남는 상황인지를 인지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보면 지금 제가 12월 31일 날 장부를 열었는데 우리 제일 정들었던 3005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럼 지금 현금 과부족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으니까 당좌 자산 속에 현금 과부족이 없죠. 그런데 자, 만약에 이게 10월 1일 날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대변에 현금 잔액을 100만 원 줄이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럼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현금 시제 맞추고 잔액을 줄이겠죠.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는 이제 현금 과부족이 들어와서 잔액이 플러스로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부족하게 되면, 그럼 반대로 내가 돈이 많아서 차변의 현금이라고 하고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라고 썼어요. 과잉이라서. 그럼 이렇게 분개를 넣으면 우리 합계 잔액 시산표는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우리는 현금 과부족을 당좌 자산에서 공부했다라는 건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잖아. 얘 자리는 차변이에요. 그럼 얘 부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얘가 부족한 사항이라서 플러스가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 있다라는 건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 날짜 말고 우리 한눈에 보이게 제가 아이고. 10월 달로 있으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지금 차변에 현금 가부족 있다라는 얘가 지금 우리가 차변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여기 100만 원이 있죠. 그럼 이 100만 원을 잔액을 없애주려 그러면 반대쪽에 써주면 잔액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얘를 대변의 현금 가부족이라고 얘를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지금 이 돈만큼 우리 차변 쓰는 거니까 차변이 비용이죠. 그래서 잡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결산 때 처리를 하면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차변 대변에 쓴 기록만 남아있고 잔액이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잔액을 지금 없애버리려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반대로 얘가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의 현금 가부족으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잔액이 마이너스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 잔액을 없애려고 하면 차변에 써줘야 제로가 되겠죠. 차변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12월 31일에는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써주고 대변 자리는 수익이죠. 그래서 잡이익이다라고 써주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는 여기가 제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얘를 제로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잔액을. 합계는 차변 대변 와갔던 흔적이 다 남는 거기 때문에 쓴 만큼이 다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 잔액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 잔액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현금 가부족이 잔액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때는 제가 알리바이를 전부 다 형성해 줄 거라 그랬죠. 그럼 방금처럼 잔액이 마이너스다라고 적혀 있거나 플러스라고 금액이 딱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는 플러스로 적혀 있었잖아. 차변에 플러스 적혀 있으면 지우려면 대변에 썼죠. 그런 생각으로 얘를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히면 차변에 잔액이 있네. 그럼 현금 과부족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자, 장부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면 그 자리 쪽에 플러스로 더 써주면 얘가 합쳐서 0원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얘 자리가 차변에 마이너스가 있을 거니까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서 올려주면 제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문제 나오면 그냥 여기 들어가서 봐요. 데이터가 문제랑 딱 맞춰서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럼 그 금액 따라 차변되면 보내버리면 되죠. 그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 위치 잡아놓고 얘 차변이네 비용이라서 잡손실이라고 쓰고 얘가 대변이네 그러니까 잡이익이라고 그냥 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장부상의 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결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라는 거고. 자, 그럼 결산일날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할 틈이 없죠. 이때는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현금 시제 부족한 만큼 장부상의 현금 잔액을 낮춰서 실제 잔액하고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의 금액을 낮춰주고 이렇게 현금 과부족 할 시간이 없어요. 결산일이라서. 그래서 바로
잡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결산일날 돈이 많으면 실제 잔액이 많으니까 우리는 장부상의 현금 잔액을 실제 잔액으로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쓰고 대변에는 찾을 시간 없으니까 자비익이다라고 바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우리 시험에 나오는 타입 중에 하나가 부족했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부족하다라고 나오면, 자, 부족하다라는 건 먼저 파악해야 돼요. 어떻게 해도 해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 도대체 문제 봤는데 부족하다는 건지 많다는 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이제 문제 내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부족하다 현금이 그러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부족하면 비용 자리에 잡손실이라 쓰는 거예요. 어떤 거든 간에 차면에 잡손실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내용에 봤더니 과거에 현금과 부족 처리한 적이 있대. 그럼 현금과 부족 지우면 되고, 현금과 부족 처리한 적이 없대. 오늘 이번에 부족하대. 그러면 현금 시제 맞추면 돼요. 그리고 또 문제 봤는데 돈이 많대. 그러면 그냥 자비익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과 부족 처리했으면 얘를 취소해 줄 거고 지워 줄 거고, 아니면 오늘 부족하면은 현금 시제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산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접근한 거는 결산일날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부족하면 잡손실, 돈이 남으면 자비익이다. 이걸 먼저 가지고 가고, 자, 쟤네들이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 중에 가장 적당한 계정 과목 쓰라 그랬는데 또 딴 계정 과목 찾았더라면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이 계정 과목 말고 딴 거 있나 하고 찾으시는 대표적인 게 선납세금하고 자산 처리하라 그러는데 선납세금 쓰려고 했다가 자산 계정 뭐지? 그러면서 딴 계정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얘도 영업의 비용 중에 가장 적정한 계정 과목 쓰라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거니까.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영업의 비용 중에 적정한 계정 과목이다, 뭐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러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그 계정 과목으로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아는 계정 과목이 이거밖에 없어라고 해서 그거 쓰시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괜히 이거 말고 딴 거 있나라고 너무 확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게 우리 현금과 부족 이야기고, 이제 부가가치세 상계 정리 적혀 있죠. 자, 부가가치세 상계 정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정리하면 얘는 AT 시험에 나와요. 얘는 나오는 문제의 그냥 형태니까. 자, 부가세 예수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예수금은 내 돈이에요, 딴 사람 돈이에요? 그러면 부채겠지, 그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겠죠. 그걸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이 뭐냐면 학계장에 쌍표 열면 차변에 첫 화면에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에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반대 대변에 있겠지. 그렇게 찾으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줬거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부가세 정리하는 분야니까 있던 자리 반대로 뒤집을 거잖아. 근데 어느 쪽으로 뒤집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면 시험 때 내가 긴장해서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합계잔액 쌍표 열면 첫 화면에 부가세 대급금이 보여요. 그럼 차변에 잔액이 있구나. 얘 정리하는 거니까 얘 위치가 대변이다라고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위치 잡을 수 있겠죠? 자, 보면 부가가치세 정리를 하면, 자, 항상 기본 틀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제가 왜 얘가 항상 있을 거라고 말하냐면 우리 시험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게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위치가 이렇게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이 위치에 문제의 금액은
시험에서 무조건 알려줄 거예요. 세무사의 시험은. 왜 세무사의 시험에서 알려주냐면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6월 30일자로 해도 되는데 꼭 계속 12월 31일 날 시켜요. 근데 12월 31일 날 시킨다는 건 메인 매출 전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여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 값이 사람마다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얘 금액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위치만 잡아놓고 알려주는 대로 금액을 쓰면 되겠죠. 얼마다 금액을 써줄 거예요. 자, 근데 AT 시험에서는 안 알려줘요. 부가가치 신고서를 열어보고 하래. 그래서 일부러 금액 안 바뀌게 거의 마감 쳐놨어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가 그냥 그 안에 있는 금액이 안 변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감을 쳐두면 얘는 동그라미 가를 쓰면 되고 얘는 동그라미 나를 쓰면 돼요. 그게 그거예요. 문제에서 알려주나? 뭐 부가가치 신고서 열어가지고 와서 동그라미 가를 쓰고 나를 쓰는 거나 다 둘 다 그게 그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이 크면 내년에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금액을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얘들이가 납부세액이 나왔을 때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우리 다가 플러스로 나왔을 때 그때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할 건데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면 환급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신고하는 날 안 주겠죠. 그리고 얘는 신고하는 날이 아니고 12월 30일 날 정리하는 거니까 이때는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얘는 환급세액이 나온 경우고 다에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 다에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산세가 있어요. 자, 가산세는 벌금 성격이죠. 근데 벌금이든 세금이든 우리는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라고 쓸 거예요. 그럼 가산세만큼 더 내야 될 거잖아요. 가산세 쓰고 돈 더 내고.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얼마 800번대로 쓸 거예요. 가산세가 적혀 있으면 얘를 쓰면 얘가 더 늘어나겠지. 다음 달 25일 날 가산세까지 합쳐서 더 내야 되니까.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또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금액에서 빼고 내야 될 거잖아요. 세액 공제는 나한테 수익이죠. 그래서 대변에 자비익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우리가 예정 신고 때에 미환급 세액이 있다면 대변에 미수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뭐냐면 예정 신고 때 미수금 적었던 거 빼고 납부할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이 오는 마지막 경우가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 신고 때 이렇게 차변에 미수금 적었는데 저 금액 빼고 낼 거다라고 정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거 하나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죠. 참고로 제가 위치를 이렇게 잡았지만 시험에서 지금까지 100%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으로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자비익 계정 과목으로 쓰라고 알려줄 거예요. 도대체 그거 외우고 있을까 봐 그렇게 알려줄 거고 심지어는 우리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미수금으로 처리하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말해줄 거니까 위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개정 과목은 알려줄 거니까 그런 위치들이 이렇게 오갈 수가 있겠죠. 저는 정말 문제가 이번에 납부해야 될 세금하고 그냥 이번 2기 확정권만 가지고 납부할 세금하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하고 딱 일치하도록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붕괴해놓고도 찝찝하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붕괴를 하면 붕괴 그림이 이렇게 나왔거든. 얘가 더 큰데 그때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 안 나. 이런 식이었어요. 얘가 예를 들어 200만 원인데 부가세 대급금이 150만 원이에요. 그럼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50만 원 써야 되는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50이래. 그래서 얘가 5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답이었어요. 근데 답 나오고 나니까 나한테 그 가답안에서 문제 틀린 것 같다고 질문이 왔어요. 왜 대변에 미수금이냐고. 나도 처음에 붕괴만 보고 왜 그렇지 하고 문제 보니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답변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이것만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귀찮아서 그런지 또 안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안 물어본 것 같지는 않았는데 자기도 이건 아닌가 봐. 시험 보고 나서 좀 문제가 이상하면 처음에 가답안이라는 걸 주는 이유가 문제를 잘못 낼 수도 있고 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나 오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가 적혀 있으면 이제 채점할 때는 그걸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답안이라고 먼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봐서 누가 봐도 오해할 것 같은 사항이 있고 아니면 잘못 나온 것 같으면 일단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도 같이 보고 이건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우리 같이 억지 부려보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한 거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네 하고 보내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러면 한 번씩 있어요. 자, 근데 이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가 세무 2급에서는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회계 1급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FAT 1급, TAT 2급에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나온다기보다 그냥 나와요. 나와야 되는 문제의 틀이 있다고 했죠. 그 틀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다음 우리 대손충당금 환입은 우리 어제 했잖아. 자동 계산하면서 기억나시죠? 대손충당금 환입 그죠? 매출채권이면 대손충당금 환입 몇 번대 번호로 선택하라 그랬죠? 800번 되고 기타 채권이면 900번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찾아주셔야 돼요. 자, 단기매매 증권 평가를 볼게요. 자, 이쪽에서 봅시다. S1년도에 취득을 할 때 우리는 주당하지 말고 우리 편하게 10,000원에 샀어요. 자, 여기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 자, 이렇게 적어뒀다가 X1년도 12월 31일 날 얘가 1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우리 2,000원 올랐죠? 우리가 기말에 지금 얘네들을 다루는 이유는 수익 비용을 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외부 이용자한테 12,000원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000원 적혀 있던 걸 12,000원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0원을 올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0원이다.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도 10,000원 적혀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 2,000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00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올해 취득한 거에 대해서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니까 쉬워요. 그래서 우리 결산 문제에서 유가증권 평가가 종종 나오는데, 그럼 유가증권 평가면 일단 언제 취득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이다, 매도 가능 증권이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자, 그런데 X2년도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었고 얘가 9,0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정기 말 장부 금액으로, 이 자산의 금액은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정기 말 자산의 가액으로 평가해서 보여주고 있겠죠. 그럼 12,000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9,000원으로 내렸으니까 3,000원을 줄여줘야 돼요.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0원을 줄여주고 3,000원을, 그럼 차변에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얘하고 연관이 있나요? 없는 이유가 얘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거든. 그럼 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얘도 비용 처리하면 돼요. 영업외 비용으로.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매도 가능 증권을 3,000원 줄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300번대 자본이죠. 그래서 제가 자본의 우선 상계 이야기할 때에 함께 있었던, 우리가 책 바꾸고 자본 이야기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얘도 우선 상계해야 되니까 지금 3,000원 손해봤으니까 이익 본 게 2,000원 있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00원을 먼저 지우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올해 취득한 게 아니고 올해 이전 취득했다면 어떤 유가증권인지 봤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면 사왔을 때부터 생각하고 넘어야 돼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이면 신경 쓰지 말고 정기말하고 차이만 조정하면 되는데, 얘는 취득원가하고 차이로 조정할 거예요. 자, 이걸 빨리 분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분기하냐면, 처음에 매도 가능 증권 3,000원 내렸네라고 알겠죠. 그리고 얘 얼마 샀지? 10,000원. 지금 얼마지? 9,000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0원 이렇게 써요. 왜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원가하고의 차이만 남거든, 장부에. 지금 그러려고 2,000원 상계했다라는 걸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취득원가를 알려주니까 1,000원 얘만 남아야 되네. 근데 얘가 비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이렇게 거꾸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분은 이런 문제도 엄청 빨리 푸는 거예요. 왜냐면 얘 팔았을 때 처분 손익이 얼마냐? 그럼 취득원가 얼마지? 얼마 팔았네? 그만큼이 손익이다라고 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취득원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정기 말가하고만 가는 거고. 그래서 얘들이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2대 1로 나와요. 나오는 비율이 두 번 나올 때 한 번 정도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 외화 환산 손익. 지금 문제 출제위원이 외화에 흠뻑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어떤 회차는 일반 전표, 어떤 회차는 매매치 전표, 어떤 회차는 결산 돌리면서 엄청 좋아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외화가 재미있는지 막 수치 시점 명세서부터 다양하게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나 봐요. 자, 그럼 우리가 계약부터 볼게요. 자, 수출 계약을 우리가
$10,000를 계약을 했어요. $10,000를 $10,000 팔기로 하고 먼저 첫 번째 5월 1일 날 계약금을 우리 $1,000를 받았어요. 그럼 $1,000를 받았는데 이 계약금 받은 날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계약금 받았으면 나는 이때 차변에 계약금 받았다고 보통 예금이다라고 쓸 거고, 그럼 첫날 우리 첫날 받은 날의 환율로 환가를 했던 안 했던 장부에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날 환율로 쓸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0만 원이다라고 되고, 대변에 선수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써뒀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12월 10일 날, 날짜 너무 기나? 자, 12월 10일 날 우리가 물건을 인도를 해요. 돈은 안 받았어요. 자, 선적일 날 근데 봤더니 달러당 1,200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돈 받은 적도 없고 물건만 넘기지만 부가가치세법 상에 신고해야 되는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고 회계상의 수익인식 시점도 선적일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때 메인 매출 전표에 16 수출이라고 하고 이제 과세 표준을 써줄 건데, 이때 환가를 안 했다면, 자, 내가 한 개 두 가지로 보면 계약금 환가를 안 했으면 얘는 1,200만 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환가를 했다면 계산기 좀 쓸게요. 그러면 1,1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환가를 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환가를 선적일 이전에 환가를 한다면 환가 부분은 환가 금액, 그럼 나머지는 선적일 기준환율. 그렇게 하니까 얘가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가를 안 했다면 전액 선적일 기준환율.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0원일 거고, 그리고 뭐 어디 회사다고 쓰겠죠.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 나올 건데, 자, 이 제품 매출은 원래 무조건 원래 원칙은 회계 기준은 선적일 기준환율이에요. 환가 했다 안 했다 없어요. 그런 부가가치세 이야기지 회계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없죠. 회계는 그냥 선적일 기준환율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선적일 날 전체 수익인식 하는 기준 금액이 그냥 선적일 기준환율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1,200만 원이겠죠. $10,000 1,200원.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지워야지. 차변에 선수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지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는 오늘 돈 받는 거 아니면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쓸 건데, 자, 외상 매출금 얼마가 되죠? $1,000 받았으니까 $9,000만 받으면 될 거잖아. $9,000 1,200원 하면은 얘는 1,080만 원이 되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왜 1,080만 원인지? 그럼 이제 똑같아야 되는데 20만 원 차이가 나죠. 왜 20만 원 차이가 나죠? 장부에 얘는 100만 원 적었는데
지금 수익 인식한 거는 120만 원이거든. 그래서 2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는 외환 차익이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외환 차익. 처음 보는 분계죠. 매일 매출 전표하면서 얘가 나오는 거. 세무이급에선 주로 근데 이제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 이걸 수용해줘요. 수익 인식은 부가가치세법의 가세 표준에 따른다라고 하면 이걸 때는 이거 써줄 거예요. 가정을 문제에 들어줬을 때만. 그러면 여기에 1180만 원 쓰면은 얘가 안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두 경우는 세무 1급 이야기고, 세무 2급에서는 정말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 얘가 차이가 안 나도록 날짜와 이상하게 막 미래 돈 받았는데 환율이 선적이랑 동일하고 야, 문제 내는 사람이 천재다. 문제에서 얘가 안 나오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했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면서 불안불안한 게 언젠간 나오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잘 타고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우리한테 남아있는데 내년에 돈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얘가 외화 자산 부채가 되니까 이제 기말에 우리가 외화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9,000달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이 9,000달러를 기말 기준 환율로 외부용자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12월 달로 갑시다. 문제 내는 사람이 좋아할 만하죠. 아무 때나 찌르면 문제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얘는. 자, 그럼 우리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장부에 지금 12월 10일이라고 했었죠. 이때에 1,200원으로 9,000달러 거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외상 매출금으로. 자,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적혀 있는데 12월 31일 날 환율을 봤더니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900원으로. 자, 그럼 달러당 300원이 떨어졌죠. 그럼 우리는 9,000달러니까 많이 손해봤다. 그죠? 그럼 270만 원이죠. 맞죠? 방금 고민하시길래 내가 틀렸나 하고. 그럼 270만 원만큼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외화가 나왔을 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방금 저처럼 내렸네 몇 달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틀을 잡을 때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러면 얘가 얼마죠? 1,08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말에 9,000달러 하면 이 금액이네. 그러면 얘 둘이 차이만큼 해줄 건데, 그리고 계정 과목이 뭔지 확인해 보니까 외상 매출금이네. 그럼 외상 매출금을 270만 원 줄여줘야 되니까 얘를 반대쪽으로 12월 31일 날 대면에 외상 매출금 270만 원이다 줄여줄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뭐 본인 자유죠. 방금 제가 300원에 9,000원짜리 9,000달러가 300원씩 내렸다 해서 270만 원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금액으로 적어 놓고서 이 금액, 지금 어차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 금액으로 외부 용자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차변에 자산이 내렸죠. 그럼 손해 본 건데 얘는 환산만 해본 거잖아요. 계산 때는 6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다 270만 원을 써주면 돼요. 자, 꼭 기억하세요. 결산 때는 6자예요. 계산 때가 아닐 때는 4자. 두 개 헷갈리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외환 차손이랑 외화 환산 손실이랑.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유정의미를 거둬야 되니까 회수를 해요. 이제 잔금이 1월 2일 날 들어온다고 봤을 때, 자, 이때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다. 그럼 이제 1월 2일 날에는 지금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 공급 시기 한 방 쓰면 끝인 거예요. 다 나머지는 일반 전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장부에 외상 매출금은 810만 원 되어 있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81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얘를 지워주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우리는 9,000달러를 1,100원에 그러면 99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차이나는 180만 원은 외환차익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하고 환차익하고 이걸 구분 정확하게 하셔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기말 외화 환산은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하는 거예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라는 건 우리 단기, 장기, 대여금, 단기, 장기, 차입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면 안 되는 거. 시험에 나오는 애가 외화, 선급금, 선수금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애는 환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 빼고 하시면 돼요. 선수금 적혀 있으면 얘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가 아니라 타이밍을 해소시키는 자산 부채의 타이밍을 해소시켜주는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기말의 평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어제 했으니까 이제 유동성 대체 하나만 보면 이제 우리 자와 같이 컴퓨터 볼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방금 제가 외화를 엄청 장황하게 했죠. 시험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한 부분만 띡 하고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스토리처럼 이렇게 문제 안 내잖아. 그죠? 그냥 하나만 지금 오늘 돈 들어온 거다. 오늘 선적했다. 오늘 기말에 환산한다. 한 부분만 나올 건데 자 계속 그냥 타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20년 10월 1일 날 2년간 차입을 해요. 10월 1일 날. 자, 2년간 차입이면 우리는 100% 장기 차입금이죠. 그럼 2020년 10월 1일 날 돈을 빌릴 때에 대변에 이렇게 써뒀어요. 자, 그럼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 날 금액을 좀 씁시다. 500만 원씩 했어요. 그럼 12월 31일 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채권 채무가 만기가 유동 비유동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럼 만기를 체크할 건데 한마디로 내년에 만기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2022년 9월 30일이 만기죠. 그러면 비유동으로 있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대로 둘 거예요. 그럼 2021년 12월 31일 날 이제 이날 기준으로 장기 차입금 그대로 있는 애를 봤더니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죠. 그럼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유동성 대체를 할 건데, 자, 이 날짜로 해서 5년간 균등 상환하기로 한 거예요. 5년간 균등 100만 원씩.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100만 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하면 우리는 내년에 갚기로 한 부분만 유동성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이니까 내년에 100만 원만 갚을 거잖아요. 400만 원은 내년에 안 갚아도 되죠. 그러면 100만 원만 유동성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럼 장기 차입금을 100만 원만 줄여주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100만 원을 뒤집어 줄 거예요. 자, 얘도 유동부채니까 거래처 꼭 써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라 그랬죠. 사실 지금 이 분계가 5년간 균등 상환한다. 세무사의 시험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TAT 2급에는 한 번씩 나와요. 돈 빌린 거래가 몇 개, 2개 정도 나와요. 항상 2개 있으면 하나는 뭐 갚든지 아니면 연장해 버리든지 아니면 아직 남았든지. 근데 또 한 개는 보면은 전부 다가 아니고 내년에 일부만 상환해요. 그럼 상환하는 부분만 유동성 대체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체 하는 게 아닌데 전체 갚아야 된다고 써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2022년 12월 31일에도 똑같이 분개하겠죠. 그럼 2023년 12월 31일에도 똑같이 분개하겠죠. 2024년 12월 31일에도 똑같이 분개하겠죠. 그죠?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에도 똑같이 분개를 하겠죠. 5번 했어요. 수세했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2026년 9월 30일 날 이달 2년 상환 연장을 하면 100만 원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기 말에 이제 100만 원 남은 거 마저 유동성 대체를 해뒀는데 2년 상환 연장하면 이거 좀 쪼개진 않는데 그냥 전기 말 유동성 대체했던 걸 2년 상환 연장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애를 다시 얘로 바꿀 거잖아. 그러면 차변에 우리는 그냥 유동성 장기 부채 대변에 장기 차입금 100만 원으로 다시 뒤집어 줄 거예요. 상환 연장을 하면. 근데 이걸 이날의 일반 전폐에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날 결산 때도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 기말에 또 뒤집겠죠. 그죠?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죠. 그죠? 그래서 전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나오면 우리는 대변에 돈 갚잖아. 일반 전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를 지워야 돼요. 문제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안 적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을이라고 나오면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 100만 원을 갚는 날이 2022년 9월 30일 날 100만 원 갚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 전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을 얘잖아. 얘를 갚는 거니까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00만 원 지우고 대변에 돈 갚는 거 쓰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다. 자, 그리고 이런 시험 목적으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예요. 전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유동성 장기 부채에는 제 눈에는 유동이라는 애가 제일 잘 보이는데 사람들한테는 장기라는 글자가 잘 보이나 봐. 얘는 유동 부채예요. 유동 부채.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했을 때 두 파로 나눠요. 두 파가 뭐냐면 하나는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 부채파,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파. 그래서 이 둘이가 있으니까 나머지 둘이가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하나가 왕따가 되어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고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 유동성 장기 부채는 내년에 갚아야 돼서 유동 부채로 바꿔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머지 애들이랑 같이 보면 되겠죠.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 할 건데 아직 컴퓨터 안 켜신 분은 이제 컴퓨터 켜시고 자, 아직 컴퓨터 있는 거 가지고 하면 우리 남아있는 마지막 2시간은 아주 재밌게 갈 거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